네, 이제 소득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 건데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벌써 여러 번 들으셨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해 5월 31일 날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출이 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신께서는 조금 성실히 신고하신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업종별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뭐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5억, 그리고 그 도소매는 15억, 그다음에 뭐 제조업은 뭐 7억, 7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거든요. 이 기준을 넘어가면은 6월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6월에 종부세 내는 사람들 부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 매출만 높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뭐꼭 그런 얘기는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는 약간 말 그대로 나의 종합, 그러니까 나의 어떤 종합소득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해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토탈이죠, 토탈. 그래서 이 종합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들. 보면은 일단 이자, 배당 이런 애들도 종합소득입니다. 종합소득이고, 이거 배당 얘는 종합소득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근로, 사업, 연금소득도 종합소득 들어가고요. 다. 그래서 근로는 말 그대로 근로소득이죠. 우리 뭐 월급 받으시면은 다 그게 근로소득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은 사업주로서, 사업자로서 내가 거기서 창출한 소득이 있으면 거기서 발생한 소득을 우리가 사업소득이라고 하고, 연금은 보통 공적연금 그리고 뭐 사적연금 다 소득들이 다 여기 연금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타소득은 이거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말 그대로 우리가 기타 등등 할 때 기타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을 여기다 모아놓은 건데, 저는 로또 10,000원짜리도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저번 주에 제가 샀는데 번호가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로또 되시면은 이제 기타 소득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강의 나가시거나, 단건으로, 일회성으로 가시면은 이게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이자 배당은 아시다시피 많이 유명하죠. 이자 배당의 합한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은 이제 종합소득이 비로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밑에 4개와 모두 합쳐집니다. 네. 보통은 이자 배당은 이제 이미 이제 세팅 다 해놓으신 분들은 딱 분리되게 해놓으시고, 이 보통 얘네가 이렇게 묶여요, 같이. 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종합소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합소득세는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가세는 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이었어요. 근데 종합소득세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내 사업장에서의 매출에 플러스 각종 지원받은 것들, 지원금들, 그러니까 사실상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들 다, 짜잘한 것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약간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수입 금액이 아까 우리가 그 사업용 계좌 미신고 그리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등록 이거 다 수입 금액의 뭐 곱하기 2% 1% 가산세였어요. 수입 금액이 매출이고, 여기에 필요 경비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자, 우리가 수입 금액은 보통 부가세 신고 잘 하면 우리가 매출 신고 다 하잖아요. 여기 매출에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전부 다 포착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때 이미 매출 금액은 다 확정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필요 경비들 제가 아까 그 원 그림 설명드렸는데,
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이만큼이면 부가세는 요만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필요경비라는 게 부가세 신고할 때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사업에 매출을 하기 위해서 사온 재화들이다라고 해서 신고한 이 부가세 공제 가능한 증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공제 안 해주던 것들, 아니 내가 그래서 뭐 우리 사장님 제네시스 하나 뽑으셔갖고 거래처 미팅도 다니고 출퇴근도 하고 회의도 가고 이게 부가세 공제는 안 되지만 정말 사업용으로 썼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사업용 경비임은 타당하잖아요. 그것도 들어갑니다. 소득세에서는. 부가세에서는 안 되지만 소득세에서는 들어간다. 경비로는. 그리고 인건비. 우리가 원천세 신고 다 했잖아요. 상용 근로자, 프리랜서들 다 신고했잖아요. 인건비 들어가죠. 그 외에 뭐 거래처 대표님들과 식사하신 것들, 그리고 직원분들 뭐 식사 대접하신 상시 점심 카드 드리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가끔 직원들 커피 한 잔 사주실 때도 있잖아요. 커피 비용 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회사와 관련된 경비들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온 게 사업 소득 금액이에요. 사업 소득 금액은 말 그대로 사업에서 순이익이 얼마 남았냐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공제는 여기에 뭐 이제 150만 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배우자 있으면 150만 원 추가해 뭐 자녀들 이렇게 인적공제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연말정산 많이 해보셨으면 요거 전문가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적공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공제들 차감한 것들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과세 표준. 이제 이 공제가 조금 달라지는 거는 연말정산 때는 막 각종 공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상한 공제부터 해서 뭐 신용카드 공제 이런 것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사업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되고 그나마 뭐 소기업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그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폐업하시면 사실 많이 힘드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하는 건데 물론 저 땡전 한푼 이해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에 이제 세 공제도 소득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공제부금을 넣었다가 사업을 폐업할 때 퇴직금처럼 다시 돌려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소득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사업자는 종합소득 공제 폭이 생각보다 근로자에 비해서는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공제를 차감한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는데요. 보시면은 세율들이 어마무시하죠. 네, 어마무시하고 그래서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에 뭐 각종 세액 공제 감면 들어가면은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그것부터 좀 알고 가야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한 과세기간이 걸쳐. 한 과세기간을 하면은 1년을 보통 얘기해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그러니까 국내에 어떤 삶의 본거지, 근거지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은 여기 금해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종류는 물론 더 있지만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여기까지가 종합소득이고요. 퇴직소득은 이걸 분류과세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보통 이제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오랜 기간 근속하시는 게 약간 그 훈장 같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클 뿐더러 이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된 소득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종합소득으로 과세해버리면 너무 세부담이 심하겠죠. 그래서 퇴직소득은 저율로 좀 따로 과세하기 위해서 분류 과세를 하고 양도소득은 뭐 부동산, 집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것처럼 부동산이나 뭐 주식, 요새 해외 주식 많이 하시죠. 해외 주식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을 아니 이 집 팔고 주식 팔아서 이 소득들을 종합소득 합쳐버리면 세금이 끔찍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류과세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는
크게 신고 어떤 유형, 그러니까 신고를 어떻게 하냐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계 신고 대상자가 있고 기장 신고 대상, 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선택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크게 이 두 유형으로 많이 신고들을 하십니다. 자, 이제 추계 신고는 어떤 거냐면 이게 추정하여 계산하는 신고 방법이에요. 추정하여 계산한다. 기장 신고는 장부를 기록해서 신고한다라고 해서 기장 신고인데요. 이 추계 신고는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소득세에서 뭔가 아직까지는 우리 선생님한테 장부를 만들라고 조금 요청드리기 어려운 수준의 매출을 가지신 사업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무적인 그런 것까지 고려하기에는 지금 내 사업도 지금 하루하루 하기 너무 벅차. 그런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신고하시고 끝내시죠. 라고 이제 국세청에서 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이라는 게 85%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100을 벌었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추계신고 단순 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매출이 아주 적어서 그러면은 그냥 이 85%를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15만큼 소득으로 신고해 라고 해서 그냥 끝. 끝나는 사람들이 추계신고 대상자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보통 사업 첫 해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세요. 해당하시는데 조금 매출이 높아지고 하면은 대부분 여기로 전환이 되고요. 특히 이제 뭐 복식분기 대상자가 되면은 아예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은 이게 만약에 복식분기 대상자가 추계 신고를 해버리면 아예 신고를 안 한 걸로 봐요.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산세가 20%가 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내가 만약에 유불리를 따져서 추계 신고 대상인지를 대상이시라면은 이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첫 해에 뭐 쓴 경비가 한 20%도 안 돼. 근데 나는 추계 신고 단순 경비율 대상자네? 그럼 이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매년 5월마다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 확인할 수 있게 그 종합소득세 신고칸에 들어가시면 다 이제 눈에 다 보이게 다 이렇게 게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신고도움 서비스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장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의무가 기장으로 넘어온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고 복식부기 대상자가 있어요.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그냥 오늘 우리 가계부 쓰는 것처럼 용돈 기입장 쓰는 것처럼 오늘 뭐 기름 10만 원 넣었음, 밥 5만 원 먹었음,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간단한 장부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면은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어떤 정식의 그런 서류들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는 크게 추계와 기장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만약에 복식부기 대상자면은 이게 추계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하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장 의무 판정인데요. 보시면 이 금액에 따라서 기장 의무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복식부기가 뭔가 우리가 그 시쳇말로 속된 말로 가장 빡빡한 거죠. 예. 복식부기가 가장 빡빡한 건데 보시면은 보통 간편 정보로만 끝낼 수 있는 사람들은 도소매나 농업 같은 경우에는 3억 미만 매출 기준으로 그리고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은 1억 5천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은 7,500 미만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냥 오늘 기름 얼마 넣었음, 밥 얼마 먹었음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면은 전부 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외부 주동이라고 해서 어, 이런 업종에 있으신 분들이 매출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이 정도면은 외부의 검토를 받으셔라. 예, 규모가 엄청 큰 거다.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외부 전문가한테 어떤 기장의 내용을 맡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추계신고 유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요율 100 벌었는데 85 경비로 해서 15만 내세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보시면은 도소매 농업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미만. 그리고 제조업, 숙박,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걸 쓸 수 있어요.
기준경비율을 쓰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생각보다 되게 낮습니다, 선생님. 보시면은 기준경비율 10%죠. 네. 그래서 기준경비율은 딱히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기준경비율 할 바엔 그냥 내가 쓴 비용 장부로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실무적으로는 단순히면 이걸 많이 하시고 단순히 안 되면 간편 장부로 했다가 복식부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기준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서.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여기에 첫해 해당할 수 있다면은 일단 단순 경부를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어, 보통은 이제 단순 경비율이 한 85% 정도면은 여기에 이제 기준금리 10%고 뭐 더해서 여기에 이제 명확하게 임차료, 인건비, 매입 그리고 뭐 원재료 매입 비용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기준경비를 추가로 인정 더 해주긴 하는데 보통 기준경비로 하면은 단순경비율이 현저히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다 해봤자 85%만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보통은 단순경비율이 가능할 수만 있다면 제일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많이 질문 주시는데, 그래서 일단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추계라는 걸 하면 되냐, 그냥 단순경비를 하면 되냐라고 하시는데, 요게 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까 간이가스처럼. 자, 사업 초반에 사업 자금 투입이 많은 시기, 이럴 때는 관련 증들 잘 모아놓으면은,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 손실을 이렇게 뭐랄까요, 적재 쌓아놨다가 15년간 계속 이어서 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2005년에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2025년에 사업을 시작했으면은 내가 만약에 올해 결손이 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2040년까지 계속해서 저장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올해 예를 들어서 매출은 한 20 났는데 첫 끼니까 투자도 많이 했고 시설 투자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100만큼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올해는 손실이 80이네요. 좀 아쉽지만은 내년에 더 열심히 하자. 화이팅! 이렇게 이럴 수 있겠죠. 왜냐면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간 사업도 있으니.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한 50만큼 벌었고 지출을도 좀 통제해서 한 40만큼 벌었어요. 그러면 한 10이고.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대표님의 진가를 세상에 알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한 200, 그래서 비용도 뭐 한 80 해서 120 이러는 건데 이월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첫 해에 발생한 손실을 15년간 이월에서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80을 여기서 10, 여기서 나머지 70 이런 식으로 상계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2월 결손금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 라고 하시면은 그래서 세율을 다운시킬 수 있어요. 여기 말씀드렸죠? 내가 120만큼 벌었는데 2월 된 결손금에 의해서 뭐 한 70을 다운시켰네? 그럼 50. 그러면 세율이 확 낮아지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장부를 만들어서 이 결손들을 다 기록해 놓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를 쌓아놔야 이 마이너스를 모아서 나중에 저축처럼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추계 신고를 해버리면 국세청에서 이 마이너스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니 그 대충 찍어서 이렇게 요율로 계산하신 분이 무슨 마이너스 그런 게 인정 어디 있냐. 근데 이걸 마이너스를 미래에 인정받으려면은 지금에서 장부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식 창업자고 초기 비용 난 별로 없어. 그러면 그 추계가 유리한데요. 내가 초기 투자 비용이 많고 나는 아무래도 미래에 이제 초기에는 조금 손실이 발생했지만 미래에 이익이 발생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초기에도 장부를 작성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 대충 정리해놨네요. 네. 그래서 프리랜서나 초기 투자비 거의 없는 업종은 그냥 추계 신고하세요. 아까 그 85% 그거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사실 이거는 뭐 세무사 도움 받으신 것보다 혼자 하시는 게 쉽습니다. 요새 워낙 잘 돼 있어요, 홈택스가. 네. 그리고 음식점, 병의원, 카페, 제조업 또 뭐 다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뭐가 있을까요? 뭐 운수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다 이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업종은 장부를 기록해서 후이를 도모하자. 예, 요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자, 그래서 5월 1일이면은 뭔가 국세청에서 우편이 올 거예요. 이제 요새는 우편이 안 오고 카톡이 올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전쯤에 받아보신 분들 계시죠? 네, 계실 건데 유형이 정말 많아요. 보시면은 뭐 많죠. 보시면은 성실신고 대상자는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높은 사람들, 이건 좀 성실신고 대상자고 외부 조정 대상자는 매출이 좀 높은데 성실 정도는 아니야.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좀 확인하셔서 신고 의무도 좀 살피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계 신고에 단순이다.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초기 비용이 많이 안 든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추계 단순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내가 추계 단순 대상이긴 한데 나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미래에는 매출이 크게 신장할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장부를 좀 만들어서 미리 결손 대비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유형이 되게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내 유형에 따라 유불리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자료는 제가 요거는 그 이제 교사님이랑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 3월에도 똑같은 강의를 한번 진행했었거든요. 물론 내용 디테일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파일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측에 요청하시면은 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거를 제가 추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D에서 G 유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요 대상자에 해당하실 거예요. 해당하실 거라서 추려놨는데 자, 간편정보 대상자는 이제 장부를 좀 작성하셔라 라고 하는 대상자가 이 D 유형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 유형은 뭔가 단순 경비로 끝낼 수는 있는데 이런 분들이에요. 이제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좋은 대기업 다니면서도 이렇게 뭔가 그 부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근로와 사업 이렇게 같이 있는 분들을 또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금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F유형은 딱 단순 경비를 사업자만 하나 있는데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 G유형은 황금 나오는 사람. 네, 이런 분들. 네, 이런 사람들은 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딱히 진행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분들이고요. 네, F유형 같은 분들은 이거를 그냥 요새는 이제 모두 채움이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알아서 다 우리 대표님이 해당하는 분들을 다 이렇게 뭔가 채워놓을 테니까 이대로 끝내실래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은 오케이 하시면 그냥 세금 신고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모두 채움이 다 좋은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뭔가 그 공제 한도라든가 이런 거를 기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류들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조금 귀찮지만 이 신고 때 돼서 한번 직접 들어가서 확인 눌러주실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모두 체험으로 진행한 거랑 내가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만 누른 거랑도 벌써 숫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확인차 내가 좀 바쁘시겠지만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 정도만 누르시는 거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그 간편 장부의 제가 일부분을 갖고 온 건데 대체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나의 사업을 위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통적으로 그런 항목들이에요. 자, 급여들 그리고 뭐 공과금들, 주민세 이런 거 그리고 당연히 사업장을 임차했으면 임차료 나가겠죠. 임차료 대출 받았으면 이자도 사업을 위한 경비죠.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도 할 수 있고요. 유용자산을 샀으면은 감가도 뭐 기계장치가 있으면 감가상각도 할 수 있겠죠. 감가상각비, 뭐 차량 유지비, 뭐 수수료 지급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면 요새 수수료 많이 떼가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소모품비, 사회적 휴지,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종이들, A4 용지 이런 것들, 복리후생비. 직원분들이 있으면 뭐 가끔 커피도 한잔 대접해야 되고 식사는 요새 다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그리고 운반비, 뭔가 물류 운반을 외주 주고 있다고 하시면 운반비도 있을 거고, 광고 선전비, 뭐 내가 택시 타고 좀 이동할 일이 있다. 그리고 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KTX를 탔다 이러면 여비교통비, 기타, 이게 다
경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때 인정받는 경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세 신고가 곧 종소세 스타트라고 말드린 이유가 부가세 때 한번 끝내려면 편합니다. 자, 부가세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가 세금 계산서 받은 수령액,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령액, 그다음에 계산서 수령액, 이런 것들은 부가세 신고 때 이미 다 신고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는 나머지 이 1, 2, 3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관련 증빙들을 같이 제출해야 되는 건데, 보시면 이제 대체로 여기서 끝나요. 인건비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거는 이제 원투세 신고를 잘 했으면 같이 반영해서 급료에 반영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경비, 부가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지만 경비는 되는 것들, 예컨대 접대비,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경비, 이거는 뭐 리스료, 렌탈료, 요새 뭐 렌트 리스, 장기 렌트 리스, 그다음에 뭐 자가, 뭐 차들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경비, 그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받긴 했는데 부가세 매입은 받지 못했는데 경비는 돼,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때 내가 매출이 100이고 매입이 20이어서 부가세는 한 80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인건비 한 30, 차량 경비, 뭐 신용카드 각종 공유세, 요 나머지 경비들 싹 넣어서 한20 나왔다라고 하시면은, 결국 소득세에서의 소득 금액, 순수익은 이런 각종 경비들을 얼마나 알차게 잘 반영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거 세세한 거 디테일한 거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내가 사업을 하는데 다들 전화기 쓰시잖아요. 통신비 같은 거 다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사업장으로. 이런 것들. 인터넷 비용들. 그 사업부 시대에 인터넷 쓰고 있는 거 다 잘 들어오고 있나?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만 잘 긁어 모아도 진짜 한 2, 300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면은 벌써 이게 50에 70이니까 순수익은 30이죠. 그러니까 부가세 때는 내가 어떤 그 매출 매입비는 80이었지만 이런 경비들을 얼마나 반영하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이 순수익, 장부상 순수익이 낮아지고, 그래야 세금이 낮아지니까 우리가 이걸 꼭 증빙들을 잘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표현인데, 내가 지출하는 경비들은 다 꼬리표를 달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사용하거나 그냥 이체해주지 마세요. 이체해주면 세금 계산서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출에 꼬리표를 붙여라. 이게 사실 오늘 요것만 지출에 꼬리표를 붙여라만 알고 하셔도 뭐 그냥 오늘 할 거 다 했습니다. 네. 꼭 요거는 좀 명심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세액 공제 감면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거 제가 몇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좀 파급효과가 큰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세액 감면은 그냥 이제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둘 다 세금에서 빼주는 건데, 우리가 세액 감면은 보통 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주고, 세액 공제는 보통 뭐 정액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1,600만 원이면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세액 공제는 앞에서 제가 결손은 15년간 이월할 수 있다고 그랬죠. 15년간. 15년간. 근데 세액 공제는 10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 세액 공제를 다 꾹꾹 눌러 담아도 남아. 그러면 10년간 계속 이월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있어요. 이제 최저한세라고, 사업소득 있는 납세자가 아무리 많은 공제를 감면을 받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내야지라고 해서 최저한세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면, 음, 내가 예를 들어서 납부해야 될 세액이 한 1,5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최저한세가 아마 이 산출세액이 3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한 450만 원인데, 내가 공제 감면을 다 받더라도 이 450만 원 밑으로는 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450만 원은 내야 된다는 게
최저한세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공제 감면 중에서 최저한세가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0까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 요새 아주 핫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뭐 이제 이른바 아프리카 BJ들이나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인천 연수구 송도 쪽에 주소만 놓고 실제 기건은 서울에 하면서 각종 뭐 그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100% 감면을 5년간 받았다가 이제 이거를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고 해서 특정한 업종을 특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면은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요. 청년이 아닌 분이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줍니다. 어떠세요? 벌써 들으시면서도 되게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드릴 거고, 대상자께서는 꼭 미리 창업하실 때 세팅 잘 하셔서 감면 되게 세팅하시면 세부담을 확 줄이고 더 뭐랄까요, 내수사를 세금을 사업에 재투자하면서 더 사업의 어떤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요거는 제가 꼼꼼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이렇게 수도권 권역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감면 같은 경우에는 과밀 억제권역 바깥에서 창업할 걸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고 해서 요거는 찾아보시면은 많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감면 대상 업종이라고 해서 아무 업종이나 해주는 건 아닙니다. 소비성 서비스업 이런 것들은 별로 국가에서 지원해줄 이유가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광업, 제조업 이런 업종들만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업종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깥에서 창업을 하면은 감면율이 올라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면은 이 주황색 부분, 붉은 부분이에요. 이 바깥 부분은 과밀권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뭐 화성, 여주 뭐 이런 데는 과밀권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과밀억제권 외에서 청년이 이게 모두 다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해당 업종을 창업하면은 5년간 100% 감면. 이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를 말하고, 만약에 의무 복무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년까지 이거를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자 이거 50%짜리도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300년도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업종은 이 업종이어야 돼요. 이것도 무조건 엔드 조건에 다 충족해야 돼요.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청년이거나 청년이 아니면은 과밀억제권역 바깥이면서 이 업종에 해당하면은 5년간 50% 감면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은 여기 바깥에서 창업하고 업종이 이거에 해당하면 50% 감면해드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업종이 딱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여기도 속하는 것 같고 저기도 속하는 것 같고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애매한 경우, 아다르고 어다른 그 사이에 그 어딘가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애매하다면 이 대상 업종 선택해서 감면 50%라도 5년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사업이 잘 돼서 예컨대 뭐 순이익이 1억이다라고 하면은 한 세금 한 3,300만 원 나올 거예요. 그거 50% 깎아주면 그게 어딥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꼭. 번거롭지만 이거부터 다 해결하시고 해소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업 등록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요건은 이게 또 개정이 됐어요. 이게 너무 큰 혜택이다로 개정이 돼갖고 이게 내년부터는 요거는 75가 되고 요거는 25가 됩니다. 올해까지 창업하시면 이거 유효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요거는 창업하실 분들은 꼭, 꼭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개정이 됐어요. 이게 너무 과한 혜택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25%, 75%로 개정이 됐고 감면 한도가 생겼어요. 연간 5억 원인데, 그러니까 세금 감면 한도가 5억 원이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요 정도 한도에 걸릴 정도면 우리 기쁘게 내시는 게 어떤가 제가 그냥 이제 한번 조언 한번 드려보면
그리고 이거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라고 해서 이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면은 이제 이 요율대로 10에서 30% 사이에서 감면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제조업이거나 도소매, 뭐 광고업, 뭐 이런 분들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액공제예요. 어떤 거냐면 워낙 이제 사대보험부터 해서 인건비 부담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조세 지원을 좀 해주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들어왔는데, 자, 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은 인당 1인당 이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네, 1인당. 내가 고용만 하면은 이 정도 공제를 해줘요.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이 인원수를 계산하는 부분 세법상 이제 여러 가지 요건 좀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통합 공제라고 해서 이 청년 근로자를, 내가 지금 사업장이 지방에 있고 수도권에 지방에 있고 청년 근로자를 올해 2명을 채용해서 1년 내내 12개월 내내 계속 고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 세금에서 3,100만 원을 세액 공제해 주는 겁니다. 3,100만 원을 세액 공제해 준다고요. 어마무시한 혜택이죠. 다만 이제 그게 있는 게 3년간 유지해야 돼요, 고용을. 중간에 만약에 뭐 사실 해고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일 잘하고 하는데 내가 이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좀 빠이빠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러면은 내가 공제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혜택도 어마무시한데 애당초 지킬 수 없으면 들어오지 마라.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들어갈 때도 신중하는 게 좋고, 보통은 그래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경정 청구를 하는, 돌려달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들 하시죠. 왜냐면은 미래에 어떻게 급변할지, 사업 현장이 어떻게 급변할지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거 적용할 때는 혜택은 큰데 토해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종합소득세는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거다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깔끔하게 하면은 소득세에서 할 일이 뭐 딱히 많이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 매출도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다 확보가 되고요.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현금 매출도 신고가 될 거니까 이거 신고 잘 하면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어떤 그 지출들, 증빙들 우리가 다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금 계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중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들은 공제도 받을 거고, 대부분 다 여기는 경비도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부가세 공제가 안 돼도 경비는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가세 범위가 훨씬 좁다고 말씀드렸죠. 경비의 범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경비들도 반영하면은, 거기다 인건비까지 반영하면은 이 필경비도 거의 다 세팅이 됩니다. 제가 또 강조드리지만 꼭 지출에 꼬리표를 붙여라.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꼭. 오늘 요것만 알고 가셔도 다 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금액도 정해졌고 필요금액도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 소득 금액을 결정할 거예요. 근데 잠깐만. 말씀드렸죠. 이거 추계. 제가 이거 무슨 말 정확히 기억 안 나도 들은 기억은 나실 거예요. 자, 이거 80% 기억나시죠? 80% 그냥 80% 인정해 준다고. 자, 여기서 우리가 추계를 할 건지 기장을 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80% 말씀드렸어요. 80%. 내가 만약에 어떤 크리에이터야.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들은 추계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나는 초기에는 좀 마이너스가 좀 커. 지출이 많아. 근데 투자가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매출이 확 늘어날 거야 라고 하시면은 이거에 따라 추계 기장 여부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추계로 간단히 끝낼래. 그것도 일리 있는 거고, 내가 기장을 통해서 첫 해는 고정 지출이 많이 들어가서 그 초기 투병이 많아서 마이너스가 났지만
앞으로 15년 동안 이어서 쓸 수 있다고 하니 나는 장부를 기록하겠어를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사업 소득 금액 단계에서. 의사결정 하시면은 이제 종합소득 공제 반영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 산출세액에서 이제 제가 그 내년부터 줄어든다는 거 이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청년이시면 무조건 이거 과밀억제권역 바깥에서 창업하는 거 업종이 되는 걸로, 그리고 청년이면은 5년간 100% 가면 되니까 올해까지만 꼭 검토해 보시고, 청년이 아니신 뭐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 바깥에서 이 업종 창업하면은 네, 내가 내야 될 세금의 50%를 깎아준다니까요. 50%. 그래서 여기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고용하면 물론 이제 중간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직원을 이제 내보내게 되거나 직원이 나가면 이제 환수도 들어오는 세액 공제긴 하지만, 직원을 고용하고 내 유지만 할 수 있으면은 인당 이 정도 해주는 공제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고용 공제도 있고, 게다가 뭐 중소기업 공제들, 그냥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고 이 업종에 해당하시면은 공제해주는 거, 그것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빼면은 비로소 나의 납부세액이 정해지는 거고요. 이제 이게 1천만 원이 넘으면은 7월 30일까지 뭐 2분의 1씩 나눠서 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소세는 사실 부가세 잘 하면 이제 크게 어려움 없이 끝날 수 있는 거고, 어,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내 지출에 항상 꼬리표를 붙여라. 정말 이거 제가 지금 한 5번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꼬리표를 붙이려면은 이 앞부분에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의 중요성이 이 뒤로 갈수록 나오는 겁니다. 이걸 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배님들도 공제 감면이 될 수 있으니까, 인생 선배님들도 요거 과밀권역 바깥에서 이 업종 이거 꼭 챙기세요. 웬만하면 챙기는 게 진짜 좋습니다. 네. 또 뭐랄까요, 사회 경험들이 풍부하시니까 또 사업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막상 또 같이 이렇게 하게 되시면. 근데 이제 세부담 고려는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세금 낼 게 많아서 되게 막상 그 주머니에 가져가는 건 별로 없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웬만하면 이런 거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은 50% 가면 그게 어딥니까? 50%라도. 그래서 잘 챙기시면은 아주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적시하는 세금 신고납부가 가장 좋은 절세 전략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딱 하루만 늦어도 지연 신고 가산세 뭐 10% 이런 게 붙거든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제 연 이자율 개념으로 연에 한 9%씩 붙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무신고하면 당연히 뭐 20% 붙고 해서 그냥 제때제때 신고 기한만 지켜서 납부만 해도 그것만 해도 벌써 절반 이상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내용은 사실 제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잘 들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번 같은 경우에 저는 일단 국세청에 다 제 자료 드렸고, 국세청에서 다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요청하시면 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앞으로 선생님들 제가 뭐 이런 어떤 화요일 날 오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인연으로 사업 잘 하시면은 좋은 인연으로 또 이제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이제 사업 잘 하시는 와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편히 말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온님 답변 드리면은 요거 부가세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을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들인데 세금 cancel을 못 받고 신용카드로 사용하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같이 부가세 신고 때 반영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번거롭다라고 하시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세 때는 세금계산서 중점적으로 진행하시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때 카드까지 넣어서 경비 반영하시면 사실 그러면은 뭐 과세방청도 크게 뭐 문제 삼을 여지도 없고 깔끔하게 진행되실 겁니다. 네. 좋아요, 시호님.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구대성 선생님께서 사업자의 배우자 카드 경비 처리되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배우자의 카드를 현실적으로 부가세 공제까지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정말 세세한 내역들을 다 일일이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정받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선생님 카드로 쓰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자의 배우자 카드로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만약에 배우자 카드로 경비 처리는 충분히 우리 구대성 선생님의 어떤 그 사업에 쓰인 경비임이 확인되고 그게 실제로 지출도 됐고 딱 그만큼만 보전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경비로 쓰시는 데는 무리 없을 것 같은데 부가세 공제까지는 조금 실무상 좀 이제 좀 마찰이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뭐 카드 혜택 같은 게 뭐 좋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구대동 선생님의 명의의 어떤 카드를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십니다. 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법인 개인 상관없이 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신영희 선생님, 정진아 선생님, 임정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연 선생님, 임정미 선생님, 변준아 선생님, 신은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공 선생님, 시호 선생님, 남상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남상호 선생님 제가 요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 웬만하면 드리는 쪽으로 저는 다 아예 백지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어려움 없이 다 드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음. 네, 그 유민 선생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건데 이제 아마 그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것 같고 네, 고지서와 계좌이체, 증빙 다 잘 모아두셨고요. 이 정도 있으면 충분히 경비 인정 가능하니까 너무 완벽하게 잘 모아두셨습니다. 완벽해요, 유민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호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업자 카드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게 좋죠. 좋은데, 이게 만약에 그 내가 그 카드 혜택 같은 게 좀 좋고 해서 구별하고 그냥 통합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통합해서 쓰시고 신고하실 때는 좀 분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송미육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세금 계산서나 카드나 현금영수증이나 이 효력이 다 똑같습니다. 그냥 다 똑같아요. 공제가 많이 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없고 단, 단 이제 뭐랄까요? 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으면 이제 그래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의 개인적인 카드 혜택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조금 실무적인 얘기를 드리면은 세금 계산서 받은 것들은 일선 세무서에서 별로 이렇게 태클을 걸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근데 제 카드랑 현금영수증들은 가끔 이제 조금 되게 이제 업무 열심히 하시는 조사관님들 만나시면은 그 디테일하게 다 어디서 쓴지 다 달라 그러거든요. 그게 조금 번거롭습니다. 이런 좀 그런 일장이 일단 있습니다. 네, 김준 선생님 오늘 강의했던 자료들 아마 다 드리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제 자료 자체는 다 백지위임해서 국세청으로 넘긴 상태고 이게 3월 달에 했던 강의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다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병헌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송명 선생님 그거 말씀이시구나. 그러니까 송명 선생님 말씀은 내가 어떤 지출 증빙으로서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때 사업 공급자로서의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일반 개인한테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송익 선생님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1.3%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1.3%도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분에 대해서만 1.3%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예컨대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는 상대방 어떤 중소 중견기업 거래처한테 신용카드로 매출연표를 긁어주면은 사실 그거는 1.3% 공제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최종 소비자들한테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해 준다. 이게 베스트.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또는 업체들이랑 상대할 때는 카드든 계산서든 뭐 크게 상관없다. 하지만 최종 소비자들한테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게 가장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뭐 네, 고생 많으셨고 날도 더운데 다들 건강 챙기시고요. 무엇보다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건강하게 올해 또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시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어, 뜻하지 않은 또는 뜻하신 이런 어떤 자리로 이런 어떤 인연을 맺게 됐는데 앞으로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히 연락 주시고요.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